1909년 미국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 해발 2000m 언덕 위에 세워진 로엘 천문대. 이곳에서 일하던 젊은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24인치 굴절 망원경에다가 자기가 직접 개조한 최신 분광 장비를 연결해서 나선 성운의 스펙트럼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9월 그는 지금까지 관측한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안드로메다 성운의 스펙트럼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는 안드로메다가 은하가 아니라 성운인 줄 알았던 시절이에요. 어쨌든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의 스펙트럼 선이 뚜렷한 청색 편의를 보였던 거예요. 청색 편의는 물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이때 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빛이 푸르게 보이게 돼요. 반대로 어떤 물체가 멀어지고 있으면 파장이 길어져서 빨갛게 보이는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청색 편의를 보인다는 말은 안드로메다가 지구를 향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석 결과 안드로메다가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속도는 무려 초속 300km, 시속으로는 108만 km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다만 이 수치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접근 속도예요. 태양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면 안드로메다는 초속 약 110에서 120km의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이 말은 곧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하고 충돌할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한편 베스토 슬라이퍼의 데이터를 접한 에드윈 허블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는 가스나 먼지로 이루어진 성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운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지? 어쩌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내부의 성운이 아니라 은하계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은하가 아닐까?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까지가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역시도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 하나쯤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슬라이퍼의 관측과 허블의 통찰은 우리 은하 바깥에도 은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외부 은하 우주론의 시작이 됐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낸 이야기, 저희 리뷰영이 채널에서 정말 재밌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거나 설명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퍼가 남긴 청색 편의 관측 결과는 훗날 과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가 충돌해서 하나의 은하로 합쳐지는 미래, 즉 밀코메다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든 가장 초기의 단서가 됐습니다. 참고로 밀코메다는 우리 은하를 뜻하는 밀키웨이 그리고 안드로메다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에요. 1970년대 은하 충돌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우주 관측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컴퓨터가 출현하게 되면서 은하 간 상호작용, 은하 간 충돌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은하 간 충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바로 1972년 미국 MIT의 물리학자 알라 툼레 그리고 뉴욕 대학의 주리 툼레 형제의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입니다. 툼레 형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전까지는 은하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망원경을 통한 관측이나 계산을 통한 추정에 의존해 왔거든요. 그런데 툼레 형제는 관측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실제 은하 같은 유사한 환경을 가상으로 구성하고 은하들이 충돌하거나 병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했어요. 두 형제는 M51 더듬이 은하 같은 실제 은하 관측 사진들을 바탕으로 은하가 합쳐지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관측된 은하들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죠. 두 형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두 은하가 서로 접근해서 만나게 되면 은하가 서로 맞닿은 쪽으로는 서로 이어지는 듯한 다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반대쪽으로는 길게 휘어지고 늘어진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 관측된 더듬이 은하나 M51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특히 소용돌이 은하 M51은 대형 나선 은하 그리고 외소 위성 은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쌍은하인데, 툼레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런 꼬리 구조나 다리 구조가 잘 나타났어요. 더듬이 은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관측이 일치했거든요. 결국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은하 충돌의 모습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사실들, 툼레 형제 이전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왜 은하들은 그렇게 생김새가 제각각일까? 과거 천문학자들도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처럼 은하들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은하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건지는 과학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주는 원래 다양한가 보지 하고 넘어갔던 거죠. 물론 은하 간의 충돌이나 중력 상호작용 때문에 은하들의 모습이 다양한 거다 라는 가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가설에만 그치고 말았었죠. 그런데 툼레 형제 덕분에 처음으로 은하의 모양은 은하 간의 충돌, 중력 상호작용의 결과다 라는 게 시각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은하 충돌? 그런 거 진짜 가끔 일어나는 거 아니야? 툼레 형제는 과학자들의 이런 생각도 바꿨습니다. 우주가 더 젊고 밀도가 훨씬 높았던 아주 먼 과거에는 은하 간의 충돌과 병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수많은 은하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다른 은하들과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툼레는 특히 나선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질 경우에는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관측되는 타원 은하의 비율이 대략 10% 내외인데요. 툼레는 이 숫자가 우주에서 지금까지 은하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진 결과일 수도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이후에 툼레 형제는 은하 충돌이 진행되면서 은하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한 것이 바로 툼레 시퀀스예요. 오늘날에도 천문학자들은 은하 충돌 이후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때 이 시퀀스를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합니다. 이후 툼레 형제의 연구는 은하 진화론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뒤이어 진행되는 여러 우주 시뮬레이션 연구의 근간이 됐습니다. 2008년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충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는 과정을 별, 가스, 암흑물질 등등 총 130만 개의 입자로 구성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재현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40억 년 후 두 은하는 처음 충돌하고 약 50억 년 후에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진다. 이 논문의 시뮬레이션 과정이나 결과까지 아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가 충돌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게 됐습니다.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 가이아 위성 등등 천체 관측 장비들이 우주로 쏘아 올려지면서 은하 충돌설은 더 힘을 얻게 됐어요.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측면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즉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를 향해서 거의 직방으로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가이아 위성은 별의 위치, 거리, 속도 등등을 아주 정밀하게 수집했어요. 덕분에 시뮬레이션은 더 정확하고 섬세해졌죠. 근데 부엉이 형, 우리 우주는 팽창한다며. 그리고 은하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에서 멀어진다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안드로메다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야? 리뷰영이 채널의 영화 리뷰를 많이 본 부엉이라면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라집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밝혀낸 이 사실은 오늘날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는 이 법칙에서 예외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은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요. 2020년 기준으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는 속도는 초속 약 110km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 그리고 안드로메다 사이에서 팽창 속도는 초속 약 50에서 60km.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보다 은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당연히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두 은하의 모든 세계는 완전히 멸망하는 걸까? 태양도, 지구와 달도 모두 안드로메다에 알 수 없는 어떤 천체에 부딪혀서 멸망하거나 지구에는 운석이 수도 없이 떨어져서 끝나게 될까?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은하 충돌이라고 하면 자동차 사고처럼 하고 부딪히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텅 빈 구조기 때문이에요.
별과 별 사이는 수조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 39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별이나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성간가스나 먼지들이 서로 충돌해요. 이때 가스들이 서로 마찰되고 압축되면서 양 은하 사이에는 다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은하 외곽에는 긴 꼬리 같은 구조가 만들어져요. 압축된 가스는 폭발적으로 별을 만들어냅니다. 우린 이런 상태의 은하를 스타버스트 은하라고 해요. 스타버스트 은하가 되면 연간 수백에서 수천 개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가령 베이비붐 은하의 경우는 1년에 4,000개 태양 질량이나 되는 별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도 서로 만나서 스타버스트 은하가 된다면 새로운 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은하가 서로 충돌할 때는 단 한 번 꽝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하는 한 번의 충돌로 완전히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로 스쳐 지나가서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중력에 이끌려서 서로를 향해 다가오는, 이렇게 왕복하듯 몇 번씩 상호작용을 반복해야 돼요. 또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쪽으로 거의 직방으로 오고 있다고는 해도 완전히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충돌할 때는 두 은하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두 은하는 서로 스쳐 지나가서 멀어졌다가 다시 끌어당겨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를 반복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은하 간의 운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줄어들고 은하의 형태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약 50억 년 후 마침내 두 은하는 완전히 하나로 병합됩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은하가 바로 밀코메다입니다. 이때쯤이면 나선팔은 거의 사라지고 별들도 더 이상 질서정연하게 회전하지 않아요. 대신 무작위 방향으로 흩어져서 은하 전체는 덩어리진 타원형 구조를 갖게 되죠. 은하가 병합되는 동안 엄청난 별들이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성간가스는 대부분 소진됐거나 밖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별을 만들 연료는 거의 남지 않게 돼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은하를 죽은 은하 또는 붉은 은하라고 부릅니다. 새로 태어나는 푸른 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적색거성이나 외성 같은 늙은 별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은하 전체가 멀리서 보면은 붉게 빛나게 돼요. 지금의 우리 은하는 푸르고 역동적인 나선 은하지만 밀코메다는 조용하고 변화가 적은 노년기의 은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은하 간의 충돌로 태양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은하 충돌은 우주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태양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별들이 서로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이죠.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무려 4.2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 확률은 극히 낮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는 큰 계자리 외소은하, 궁수자리 외소은하 같이 작은 은하들하고 천천히 병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쩌면 인류 문명이 끝날 때까지 은하 충돌로 인한 그 어떤 영향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태양계 위치 변화 가능성. 두 은하가 충돌했을 때 태양계의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태양계는 지금 있는 곳보다 3배나 더 먼 거리로 튕겨나갈 확률이 약 50%, 은하 밖으로 튕겨나갈 확률도 약 10에서 15%로 예측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충돌 이전의 지구는 이미 살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지구가 안드로메다랑 충돌하는 거를 걱정하기 전에 태양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약 10억 년쯤 후면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지구의 하늘 대부분을 덮을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훨씬 더 밝아지고 그 열기도 엄청날 거예요. 지구의 온실 효과는 폭주하고 결국 바닷물도 증발되고 지구는 결국 금성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혹독한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안드로메다하고 충돌하기 전에 생명체가 멸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충돌할 운명이다. 이것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두 은하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다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이 우리 은하에 속한 수십억 개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밀 측정하면서
별 하나하나의 3차원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3D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을 새로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충돌 확률은 50%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돌 확률이 정말 대폭 준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 그 주변에 있는 위성 은하들 때문이라고 해요. 이 은하들은 작은 은하들이긴 하지만 거리도 되게 가깝고 그 수도 워낙에 많아서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해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충돌 시점도 달라졌어요. 최대 80억 년 후가 충돌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가 충돌하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더 많은 관측 장비로 정확하게 관측하고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은하 간의 충돌 확률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우주는 수많은 변수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사실 삼체 문제만 해도 수학적으로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천체가 상호작용하는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은 근본적으로 근사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나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충돌 확률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건 힘든 일이겠죠. 지금은 단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 속 톱니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 최대한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톱니가 어떻게 물릴지는 수십억 년 뒤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죠. 혹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가 충돌할까봐 너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다 싶은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련 소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라도 충돌 소식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맘 놓고 개꿀잠 주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